오랜만에 뵙겠습니다. 제도권 주식 분석입니다. 자, 제가 한 달 정도 방송을 또 쉬었더라고요. 2022년은 정말 제가 18년도부터 방송을 하면서 가장 힘든 한 해가 아니었나 생각됩니다. 뒤에 본문에도 있지만 사실 주식뿐만 아니라 주식, 그다음에 파생, 해외 파생, 선물 옵션, 채권, 채권도 때에 따라서 한 4개월 전에 투자했으면은 5%, 6%, 또 지지난달까지 이제 PF 사태가 일어나고 난 레고랜드발, 그때는 또 10%, 11%, 많게는 13%, 혹은 한때는 채권 금리가 3개월에 년 15%짜리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렇게 되면 채권 투자도 결국 성공한 게 아니고 하여튼 뭘 해도 잘 안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특히 2022년 말경은 진짜 힘들었습니다. 자, 어쨌든 이제 22년 말을 마무리하고 23년을 또 새롭게 준비해야 되는데 저도 이제 각오를 다지면서 오늘 여러 가지 자료들을 정리를 좀 하고 앞으로의 각오들도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22년을 잘 마무리하시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코로나 이후에 독감이 또 유행이라서 아주 난리도 아닙니다. 진짜. 저도 겨우 죽다 살아났어요. 여러분들도 몸 관리 잘 하시고. 자, 26일 브리핑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2년은 참 길고도 힘든 해였습니다. 제가 느끼기에 정말 이렇게 뭘 해도 잘 안 되는, 이 주식 같은 경우에도 사실 큰 손실은 없었지만, 이제 제일 안타까웠던 것은 종목들은 10개 중에 한 6, 7개 정도를 잘 골랐고 실제로 카톡 멤버십 하시는 분들하고는 또 호흡이 잘 맞아서 크게 손해보는 거 없이 잘 하다가 결과적으로 잘 못 팔았을 경우에 이제 또 손익분기점 밑으로 내려가거나 혹은 이제 많이 안타까운 이제 그런 현실에 부딪힌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게 좀 아쉬워요, 개인적으로. 욕심을 부리면 안 되는데 욕심이라고 하기도 못할 정도로 한두 번 매도 기회를 못 잡았을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장기 투자가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한 종목이 꾸준하게 올라가는 우량주를 찾기가 참 힘들었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만큼 박스권 하단에 갇힌 코스피가 우리들의 발목을 잡았었고 참 힘들었던 한 해였다. 자, 중요한 내용들을 좀 정리해봤는데 일단 코로나19로 공급되었던 유동성을 축소하는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충격이 이어졌습니다. 제로금리였던 미국이 4%대까지 금리를 올리면서 결국에는 22년도 내에 이 긴축이 마무리되지 못하면서 결국에는 23년도 상반기까지 이어질 전망이다 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뒤에 또 나오겠지만 일단 23년 상반기 5월 달이라고 오늘 구체적으로 명시된 레포트도 나왔었는데 5월 달 내에 금리가 5점 초반대에 정점을 찍고 엑싯 낮아지거나 혹은 이제 금리를 어느 정도 유지한다라는 미국 금리의 기조가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을 했습니다. 어쨌든 거의 다 왔다라고 보여지고요. 말씀드렸다시피 주식, 채권, 그다음에 부동산도 마찬가지죠. 부동산도 참 유례는 있겠지만 하여튼 폭락을 경험하면서 결과적으로 이 가처분 소득이 줄어들면서 연쇄적으로 파급 효과를 미쳤던 그런 부동산의 역할이었고요. 파생상품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거래량이 많이 줄었어요. 제가 파생상품 출신인 건 아시죠? 파생상품 쪽은 방송에서는 딱히 크게 언급을 하지 않았지만 많이 벌거나 정말 많이 잃거나 둘 중에 하나였습니다. 많이 잃은 케이스는 워낙 많고 많이 번 케이스는 금리 인상에 따라서 채권 매도로 일관했던 계좌들은 정말 말도 못하게 큰 수익이 났던 이제 그런 한 해였습니다. 코인도 마찬가지로 힘들었고요. 여러 가지 지정학적인 리스크도 많이 부각되었던 한 해였습니다. 금리 인상이 1번, 그 다음에 이제 미국과의 반대 세력, 결국에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지정학적 리스크, 미국과의 대립각을 세웠던 중국 등의 지정학적 위험 요소까지 부각되면서 쉽지 않은 한 해였고, 산업군에서는 결과적으로 반도체, 삼성전자의 몰락이라고 하긴 좀 그런데, 삼성전자의 이 약진이
결과적으로 지수의 약세를 이끌었고, 그리고 한때 히어로였던 배터리와 2차 전지 시절도 2022년에는 힘을 쓰지 못하면서 대형주들이 장세를 이끌어주지 못하고 결국에는 전반적으로 약세를 보였던 이제 그런 시장이었습니다. 자, 말씀드렸다시피 기준금리의 내년 상반기 5월 달까지의 목표치가 최종 목표치가 5.25%로 예상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일단 22년 말이 이틀 정도, 3일 정도 남았는데 여전히 23년 상반기까지는 비관적인 전망이 무채할 수밖에 없습니다. 금리가 더 추가적으로 올라갈 거고요. 기업들의 가치가 테슬라도 마찬가지고 지금 그동안 산업을 이끌었던 히어로들이 힘을 쓰지 못하면서 새로운 어떤 히어로를 찾아야 되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 역할을 하는 종목이 나올 때까지는 또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라는 생각입니다. 자, 그렇지만 엑시트 금리 5.25%를 도달하게 되면 결과적으로는 23년 하반기부터는 금리 인상 가능성이 존재한다라고 보여집니다. 결국에는 기대감으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이다 보니까 23년 초까지는 조금 더 버티다가 23년 후반부터는 과감하게 베팅을 해야 되는 이제 그런 시기가 올 것이다 라고 보여집니다. 이거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 포트폴리오를 구성하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대한 내용을 좀 말씀드리는 거거든요. 금리가 어쨌든 23년 하반기부터는 내려간다 라고 보여지면 마찬가지입니다. 작년 해외 선물로 큰 수익을 벌었던 계좌들은 결국에는 채권을 매도했던 계좌들입니다. 채권 가격이 빠질 것이다. 아시다시피 채권 가격과 금리는 반대로 갑니다. 똑같은 1년의 시간을 봤을 때 금리가 높으면 가격이 낮아도 마찬가지로 시간이 지나게 되면 똑같은 가격에 수렴한다라는 그런 논리로 이해하시면 편할 것 같은데요. 이해를 하실 수 있으려나 모르겠네요. 넘어가겠습니다. 일단 이렇게 봤을 경우에 포트폴리오를 구성을 하는 거죠. 주식, 그 다음에 파생상품 쪽에 해외 선물입니다. 채권 금리가 낮아지면 결국에는 채권 가격은 상승하게 됩니다. 그래서 채권을 직접 미국채를 투자하거나 한국채, 국고채를 투자하기보다는 해외 선물 쪽에 어느 정도 추가 증거금이 나지 않는 선에서 채권을 매수해서 보유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생각보다 큰 수익이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요 방법은 좀 새로운 투자 방법을 고려해 보시거나 아니면 손실이 워낙 커서 지금은 주식으로 다 만회하기 힘들다. 혹은 이 돈이 이제 없어지면 주식을 그만하겠다. 뭐 이런 여러 가지 전략이 있을 수가 있겠죠. 22년도는 워낙 힘들었다 보니까. 그럴 때 좀 괜찮은 전략이다라고 보여지고 나머지 하나의 전략은 이제 저처럼 뚜벅뚜벅 같이 가는 거죠. 해외 선물이 아무리 큰 돈을 벌 수 있긴 하겠지만 또 그만큼 리스크도 크다 보니까 저같이 롱런 해야 되는 입장에서는 결과적으로 주식이 더 맞는 투자 성향이다 보니까 두 가지를 섞어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혹시나 해외 선물 쪽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메일이나 뭐 카톡 주시면은 저랑 같이 또 말씀 나누실 수 있을 것 같고요. 아무튼 그래서 10년 채권 매수 등이 해외 선물 쪽에는 유효할 수 있다라고 또 한 가지 새로운 대안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대신에 좀 돈이 여유가 좀 있으셔야 돼요. 이게 선물이다 보니까 레버리지를 이용하다 보니까 딱 100만 원, 딱 1000만 원 가지고는 힘들고요. 조금 더 여유가 있으시면 아주 좋은 투자 대안이 될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됩니다. 자, 경기 선행적인 주가는 일단 뭐 2000선 무너지지 않았고 2300선에서 바닥을 다지고 있음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시장이 안 좋다 하더라도 2300선은 지키면서 올해를 마무리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또 한 가지 또 팁인데 30일날 휴장이고 그때까지 대주주 물량을 보유하지 않으려면은 결국에는 이제 내일 대주주들이 물량을 팔아야 되는데 이때 주워 담는 거 대표적으로 셀트리온, 대표적으로 삼성전자, 뭐 대표적으로 SDI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관들이 대형주를 좀 사는 모습을 좀 보여줬었고요. 내년도
상반기에 일단 먹거리는 저는 K 컨텐츠 시장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라고 시장의 방향을 잡았습니다. 증권사별로 엇갈리기는 해요. 그동안 약세였던 반도체, 결국에는 시장이 오를 때는 반도체다. 혹은 2022년에만 주춤했지만 결국 차세대 25년까지 먹거리는 배터리, 폐배터리 처리, 그다음 2차 전지 등 기존의 전통 강호들이 다시 한번 날개짓을 할 가능성이 있다. 여러 가지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일단 저는 23년 초까지 특별한 이슈가 없다라는 가정하에 K 컨텐츠 시장이 생각보다 더 빨리 커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봅니다. 관련돼서 OTT, 미디어, 엔터주입니다. 뒤에 종목도 말씀드릴게요. 그래서 2300 바닥권을 감안했을 때 핵심은 금리 인상에 대한 속도 조절을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75bp씩 올리던 미국 연준에서 이번에 50bp 올리면서 가파르게 올리던 속도를 좀 조절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고요. 결과적으로는 이 고점 부근에 어느 정도 왔다 라는 신호를 보여줬다. 출구 금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23년은 미국 금리 인상의 정점을 찍을 것이고 코로나도 종식돼야 되고, 그다음에 K 컨텐츠 시장에 주목하는 또 하나의 이유는 차이나의 리오픈입니다. 한한령 때문에 좀 막혀있는 여러 가지 이슈들이, 지금 화장품은 아모레퍼시픽이 13만원, 14만원 갔다가 10만원 이하로 떨어졌다가 다시 14만원을 넘보는 무서운 상승들을 보여주고 있거든요. 우리 아모레퍼시픽도 대표적인 또 추천 종목 중에 하나인데, 헬스케어랑 K미디어, 이 기점은 2023년 춘절 설날 연휴 부근의 가능성이 크다라는 그런 정리된 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미리 좀 2300선 부근에서 지금 주가가 1월 초에 반등하기 이전에 좀 담아두는 것이 좀 좋다라고 보여집니다. 금리 인상과 정상화되면 결국에는 대형주가 올라가겠지만 반도체나 자동차나 철강 등은 좀 시간이 오래 걸린다. 산업이 회복되고 다시 수주가 늘고 다시 물량이 또 따라가지 못하고 공급이 부족하면서 이런 시장의 논리상 수급이 뒷받침되는 그런 시장들은 시간이 좀 오래 걸리다 보니까 즉각적으로 대표작 하나로 빵 터질 수 있는 이제 K 컨텐츠 시장이 좀 더 나아 보인다라는 겁니다. 지금 재벌집 막내 아들 뿐만 아니라 이 콘텐츠리 중앙은 아모텍, 유일에너테크, 그다음에 콘텐츠리 중앙은 이 대표적인 추천주 중에 하나였는데요. 특히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는 제가 11월 달인가 방송에 말씀드렸다시피 이 제2 콘텐츠리 이 관련된 종목들의 자금난이 매우 심각했어요. 그래서 카드로 쓴 대금을 갚지 못해서 이 카드 대금도 유동화를 하고, 특히 이 극장 같은 경우에는 이 메가박스를 자회사로 보유하고 있는데, 메가박스가 코로나로 인해서 현금 유동성이 워낙 떨어지다 보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CGV가 우리나라 그 극장 점유율의 50% 이상을 차지하고, 그다음에 롯데시네마가 2등, 그다음에 메가박스가 3등, 이렇게 3분할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CGV가 거의 독점하다시피 하다 보니까 특히나 롯데시네마까지 메가박스는 사실상 큰 역할을 하지는 못했었고, 6월 이후로 가파르게 성장하였고 이제 코로나가 많이 완화되는 그런 기조를 보였죠. 다시 밀고 있긴 하지만 어쨌든 그때부터 좀 회복되는 모습을 보이면서 자금 경색이 조금 풀렸고, 그다음에 자금 유동성에 대해서 정부가 중소형 증권사들을 지원하면서 마찬가지로 여기 속해 있던 콘텐츠리 중앙 같은 경우에도 증권사들의 자금 경색이 좀 풀리면서 시중에 어떤 그런 자금 경색에 대한 불신을 종식시키면서 급등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지금으로서는 조금 수급에 의한 약세이긴 하지만 대표작들이 줄줄이 기대가 되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대표적으로 이렇게 종목들을 좀 뽑아봤고요. 자, 종목은 그렇다고 해서 한 종목으로 몰빵하지는 않을 겁니다. 전반적으로 시장의 업종들이 대부분 약세를 보이다 보니까 23년 초에는 적어도 제가 5년 동안 방송하면서 느꼈던 그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1월, 2월 달에는 바이오 빼고, 제가 바이오는 한번 실패했지만 바이오 빼고는 다 오를 수 있는 이제 그런 여건을 확인했으니까
이렇게 종목을 좀 나누어서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정리가 좀 됐나요? 좀 장황하게 설명했지만 매우 어려웠고 힘들었고 22년의 그 아픔들이 23년 초까지 이어지겠지만 결과적으로는 23년은 22년만큼 힘들지 않을 것이고 조금 더 과감하게 투자할 필요성이 있는 그런 레벨대고 그런 유망한 업종들이 좀 보인다라고 정리해 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좀 말 많이 하면 안 되는데 또 오랜만에 하다 보니까 재밌네요. 자, 오늘 미국 장은 휴장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뭐야? 한번 흐름만 좀 보시고요. 우리나라 지수와는 좀 다르게 저 고점을 찍고 살짝 조정받는 그런 모양새고, 나스닥은 지금 아시다시피 주요 종목들이 많이 하락하면서 특히 테슬라는 거의 뭐 큰일 났습니다. 또 11,000대까지 많이 떨어졌어요. 달러가 하락하면서 지금 긍정적인 신호들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미국 10년 채권이거든요. 21년 말부터 시작된 이제 기준금리 인상 기조로 인해서 채권 가격이 많이 하락했습니다. 그래서 정상화가 된다면 시간은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적으로 이 우여곡절 끝에 다시 상승을 하는 이제 이런 국면으로 갈 테고, 자금의 여유가 있는 상태라면 사실상 엄청나게 좋은 투자처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해외선물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연락 주시면은 또 관심 있게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좋은 투자처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웬만해서는 잘 안 가지고 오는데 또 업에 관련된 거를 또 이어서 가지고 왔습니다. 달러가 많이 하락하면서 원달러가 많이 하락하면서 지금 코스피에 긍정적인 신호를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 코스피는 상대적으로 많이 가지는 못했고 일목 하단에 이제 지지받으면서 상승하기에 아주 좋은 차트 모양을 그려주고 있습니다. 종가는 2317로 마감을 한 모습이고요. 코스닥 역시 694. 코스닥보다는 지금 일단은 코스피가 더 나아 보이는데 일단 종목 따라서 조금씩 다르니까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대형주 상위에 있는 것들 많이 올랐어요. 기관들이 좀 담으면서 3전 조금 하락하긴 했지만 대표적으로 시총 상위에 있는 대형주들은 대부분 장의 약 보합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오르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수급은 크게 의미가 없지만 또 좀 비슷한 종목들이 다 상위에 올라와 있어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포스코케미칼, 에코프로비엠, LNF. 근데 워낙 거래량이 작아서 기관은 3전을 사는 모습을 보였고요. 크게 의미를 두긴 좀 그래서 어거지로 끼워 맞추기보다는 그냥 이렇구나 하면서 넘어가겠습니다. 자, 대형주의 흐름 보시죠. 코스피 대형주의 모습인데요. 121선을 하회하면서 일목 하단을 아래로 뚫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대형주는 조금 그런 모습이고, 자 보세요. 중형주들은 121선에 딱 달라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시장은 결국 대형주에 기대하는 것보다는 중형주에 좀 더 가치 있는, 그러니까 대형주가 사이클을 회복하고 경기를 회복하고 그게 주가에 반영되기는 시간이 좀 걸린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대적으로 좀 가벼운 것들이 주가는 막 2300에서 2500, 600 가기는 힘들겠지만 결과적으로 주가의 흐름보다는 개별 종목들의 움직임이 더 크게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은 이제 미디어 관련된 것도 우리 중형주와 비슷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대형주가 좀 없다 보니까 이런 차트 모양을 나타내고는 있는데 기대가 되는 게 사실입니다. 자, 종목들이 앞서 보셨다시피 좀 비슷해요. 아모텍도 많이 오르다가 지금 23,000원까지 빠졌습니다. 120선에 붙어 있는데 대부분 종목들이 다 이런 식이죠. 잘 오르는데 이게 팔 기회를 안 주잖아요. 이게 한 23,000 후반에 들어갔나요? 우리 3,000 후반에 들어가서 5,000-6,000원, 7,000원에 팔긴 조금 애매하잖아요. 그래서 못 팔고 있었더니 결국 다시 떨어지고 다 이런 식입니다. 이게 크게 시세를 주지를 않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정도 줘야지 좀 팔 텐데, 이런 흐름이고, CJENM 같은 경우에는 많이 올랐어요.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는데 보기 드문 차트 중에 하나거든요. 이게 8만원대에서부터 거의 20-30% 오른 건데, 이게 보면은
실적이 애뉴얼로 19년도, 20년도, 21년도, 22년도에 이제 예측한 걸로는 오히려 영업이익이 감소했다라고 나와 있지만 23년도를 더 기대한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도 많이 늘고 있고 실적이 나빴음에도 오른다라는 약간 역발상 투자인데 이게 이렇게 말로는 표현할 수 없는 뭔가가 느껴지는 그런 분야죠. 그래서 CJENM을 따라가기보다는 저는 이제 콘텐츠리 중앙을 보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재무구조 때문에 하락한 거거든요. 재무구조 때문에 부도 나는지 남한테 넘어가는지 이런 이슈들이 계속해서 있었습니다. 작년 한 4, 5월부터는 콘텐츠리 중앙의 모회사 제이 콘텐츠리의 모회사 콘텐츠리 중앙이 발행하는 사채 시장에서 금리가 5%, 6% 하던 게 나중에는 10%, 나중에는 12% 이런 식으로 자금 조달에 매우 어려움을 겪었었어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7, 8%대 안정세로 돌아서면서 주가가 많이 회복되는 모습 보였고 재벌집 막내 아들이 대박 터지면서 좀 올랐다가 지금 약간 주춤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근데 이런 식의 흐름이 지속될 수 있는 컨텐츠들이 많이 있다 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정상적인 주가로 돌아가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6만원대가 적정 주가라고 봤을 때 지금 3만원도 안 하는 가격은 메리트가 있어 보이고 실적은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긴 합니다. 근데 이렇게 보시면은 22년도도 적자 폭을 면치 못하겠지만 23년이 기대되는 이제 그런 K 컨텐츠 시장이다라고 보여집니다. 유일 에너테크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효자 종목이었는데요. 시세를 이거 못 팔잖아요. 이거 잠깐 준 거 어떻게 팝니까? 그리고 두 번 줬었는데 이게 못 팔았어요. 결국에는 이제 자회사의 제영택이라는 자회사의 지분을 이번에 유일 에너테크가 조금 일부 외국계에 넘기면서 이때 13% 빠지면서 주가가 급락했었는데요. 결과적으로는 더 이상의 추가 매각은 없다. 그리고 제영택의 상장 이슈는 자회사 제영택 폐배터리 처리 업체입니다. 이 유일 에너테크가 지분을 18% 들고 있는데 이 자회사 제영택이 상장하는 이슈를 가지고 있는 이 유일 에너테크인데 어쨌든 그 지분 매각 이슈가 나오면서 급락했고 이 121선에 붙어 있는 이제 이런 상황입니다. 생각보다 너무 많이 빠졌죠. 좀 짜증나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좀 추가적으로 물타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좀 더 지켜보시죠. 그래도 믿음의 유일 에너테크였습니다. 제2의 대주전자재료를 꿈꾸며 버티고 있는데요. 지금 수급 보시면은 여기서 이제 외국인이 대규모 매도 나오면서 급락했지만 사실상 물량이 뭐 다 나오거나 뭐 그런 상황도 아니거든요. 보면 일시적으로 좀 하락폭이 컸었고 개인들이 물량을 좀 많이 받았기 때문에 요것도 처리하려면 시간이 좀 걸릴 수 있는 이제 그런 상황입니다. 저도 독감 때문에 이게 목이 자 요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자 1월부터는 거의 특별한 게 없으면 또 본격적으로 불을 당기려고 합니다. 멤버십 떠나셨던 분들 다시 돌아오시고요. 종목을 드리려면 결과적으로는 커뮤니티를 이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2월 내에 다시 돌아오시고 1월 달에 돈 많이 벌어가지고 또 우리 그렇게 웃을 수 있는 23년을 만들어 봤으면 좋겠고요. 자 카톡 멤버십은 1월 1일부터 새롭게 시작합니다. 월 30만원으로 줄였습니다. 저도 50만원 받다가 이번에 30만원으로 할 거고 종목을 자주 드리고 좀 빠른 회전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렸다시피 수익이 안 나면 다음 달 비용은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여기로 메일 보내주시면 저랑 카톡 아이디 공유하면서 저랑 실시간으로 주고받을 수 있으니까 참고해서 메일 주시면은 좋겠습니다. 자 방송 여기까지고요. 종목들 잘 골라서 여러분들 웃을 수 있도록 제가 또 이번에 5년차잖아요. 이제 방송 5년차입니다. 또 뜻깊은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열심히 노력할 테니까 여러분들도 많이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